귀궁 오화 강철이는 상기를 내려오던 중 열의를 부축하며 가섭 스님이 알려준 업덕 할머니가 머물고 있다는 절터로 향했다. 열의는 강철이 손에 이끌려 가면서도 궁에 남은 영인대군의 안위가 마음에 걸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았다. 산속 깊은 곳, 폐허처럼 방치된 절에 다다른 두 사람은 문지방에 앉아 졸고 있던 노승을 발견했다. 강철이가 스님에게 사정 설명을 하자 노승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안내했다. 절 깊숙한 곳, 풍경 소리가 은은히 울리는 방 안에 넙덕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넙덕 할머니는 열이의 손등을 가만히 쥐어보더니 널 지키려는 자가 곁에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고운 비단에 쌓인 작은 목함을 건넸다. 목함 안에는 세월의 때가 묻은 묵우 세 점이 담겨 있었다. 방울, 부적, 그리고 거울이었다. 업덕은 열이에게 이 부구는 단 한 번, 목숨을 담보로 써야 할 때만 사용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궁궐에서는 풍산이 다시 팔척귀를 깨우기 위해 음사를 벌이고 있었다. 팔척귀의 손에 목덜미를 붙잡힌 영인대군은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으나 뜻밖에도 팔척귀는 완전히 영인대군의 목숨을 끊지 않고 힘을 거두었다. 팔척귀는 아직 영인대군을 도구로 삼을 속셈이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정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곤 했다. 대비는 아들의 위기에 초조해하며 풍산을 다그쳤고 풍산은 곧 팔척귀께서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것이라며 대비를 안심시켰다. 궁궐로 돌아가려는 열의의 뜻을 거끌 수 없음을 안강철이는 결국 동행을 결심했다. 열의는 넙덕에게 받은 무구를 품고 상기를 내려갔다. 가섭 스님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산을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열의는 두려움 없이 걸음을 옮겼다. 도성에 다다른 두 사람은 변장을 했다. 열의는 평범한 하녀 차림을 하고 강철이는 도성 백성으로 위장했다. 밤이 깊어가자 이들은 몰래 궁궐 담장을 넘었다. 한편 풍사는 영인대군을 데리고 비밀리에 음사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의식의 마지막 제물로 영인대군을 바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비는 아들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의식을 염탐하다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풍산이 경문을 외우자 어둠 속에서 다시 팔척귀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비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들려 했지만 풍산의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풍산은 대비에게 이제 모든 걸 내려놓으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열이가 방울을 흔들며 등장했다. 열이의 등장에 팔척귀는 괴성을 질렀다. 강철이는 팔척귀의 발밑으로 뛰어들어 단숨에 영인대군을 끌어냈다. 열이는 넙덕에 부적을 던졌고 부적은 허공에서 불타오르며 팔척귀를 올감했다. 거울을 꺼낸 열이는 팔척귀를 비추었고 거울에 비친 팔척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하지만 팔척귀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강철이가 휘두른 칼을 단숨에 꺾고 열이에게 달려들었다. 열이는 부서진 무구를 움켜쥐고 다시 방울을 흔들었다. 팔척귀가 주춤하는 사이 강철이는 재빨리 열이를 품에 안고 도망쳤다. 이들의 도주를 막으려던 풍사는 열이를 향해 칼을 던졌지만 대신 강철이가 칼을 맞았다. 강철이는 피를 뚝뚝 흘리며 열이를 안심시키려 했었다. 열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살려야 해. 강철이 나리도 윤갑 나리도 열이는 필사의 힘으로 마지막 무구를 꺼냈다. 금실로 수놓은 장명루였다. 열이는 자신의 손목과 강철이의 손목을 함께 감싸고 장명루를 묶었다. 그 순간 장명루가 밝은 빛을 발하며 강철이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열이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기도했다. 부디 이 인연을, 이 목숨을 살려주소서. 팔척귀는 강철이와 열이에게 다가오다. 장명루의 빛에 크게 타격을 입고 물러났다. 풍사는 폐색이 짙어진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궁궐을 지키던 군관들에게 붙잡혔다. 이정은 영인대군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다. 대비는 몰락을 자초한 풍산을 바라보며 깊은 회한에 빠졌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팔척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강철이는 겨우 몸을 추스르고 여리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나를 구하려 했느냐? 여리는 흐르는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 강철인 아리, 이젠 나의 신령님이니까요. 여리와 강철이의 손목을 감싼 장명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 작은 팔찌 하나에 둘의 운명이 엮였다. 어둠은 물러갔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었다. 저 멀리 누군가 무너진 풍산의 뒤를 잇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척귀를 다시 불러낼 또 다른 사악한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궁궐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이면에는 금이 가 있었다. 영인대군은 정신을 차린 후에도 여전히 혼미했다. 영혼의 일부분이 팔척귀에게 빼앗긴 탓이었다. 이정은 대비를 불러 풍산과 대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은밀한 거래를 추궁했다. 대비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끝내 풍산이 남긴 경문과 비단 속 영인대군의 속적삼을 들이밀자 입을 열었다.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다. 대비는 무너진 목소리로 변명했다. 그러나 이정은 그런 대비를 냉정하게 몰아세웠다. 사사로이 실력을 탐한 자는 모두 죄인이다. 이정은 풍산을 국문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풍산은 신문에서도 입을 꾹 다물었지만 고문이 가해지자 결국 진실을 실토했다. 팔척귀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으며 또다시 부를 수 있다고. 한편 강철이와 여리는 작은 산사에 몸을 숨겼다. 강철이는 아직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여리는 밤새 손수 약초를 달여 상처를 치료했다. 강철이는 침상에 누워 여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왜 그렇게 다정하게 구는 거냐? 강철이의 물음에 여리는 조용히 답했다. 나리도 인간인데요. 아픈 걸 보면 돕고 싶은 게 사람이지요.